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테바 파마슈티컬, TEVA입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TEVA입니다. 네, 테바. 제약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그렇죠. 최근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에 관심이 다시 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2025년 1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20.46달러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한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상당한 규모죠. 네, 꽤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곡점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과거에는 주로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의 절대 강자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맞아요. 세계 1위 제네릭 회사였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넘어서 혁신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제네릭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테바가 지난 몇 년간 꽤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핵심 제품이었던 코팍스온 특허 만료 충격이 컸고요. 또 과거에 대규모 M&A를 하면서 떠안게 된 막대한 부채 문제도 있었죠. 네, 저도 기억납니다. 부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이제는 그 혁신 신약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주요 투자은행들, IB들의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데요. 그럼 오늘은 이 테바가 직면한 기회 요인은 뭔지, 또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테바의 가치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테바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테바라는 회사의 사업 구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테바의 비즈니스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테바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축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여전히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테바가 지금 미래를 걸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 다른 말로 혁신 신약 사업입니다. 제네릭과 혁신 신약, 이 두 가지군요. 그럼 각각의 사업 환경은 좀 어떤가요? 먼저 제네릭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네릭 시장은 뭐랄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는 어떻게든 의료 재정을 좀 절감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약값이 싸니까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연평균 한 5%에서 6%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죠. 테바가 이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1위 플레이어라는 점도 강점이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연 5, 6% 성장이라 나쁘지 않은데요.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하는데요.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네릭이 아까 인하 압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셉니다. 아, 미국 시장이 문제군요. 왜 그렇게 압력이 심한가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매자, 그러니까 대형 약국 체인이나 보험사들의 협상력이 워낙 강해졌고요. 또 제네릭 회사들 간의 경쟁도 너무 치열합니다. 너도 나도 비슷한 약을 만드니까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커지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테바 역시 이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제네릭 사업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나 높은 수익성을 다시 달성하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네릭 사업은 테바에게 안정적인 기반은 되어줄 수 있겠지만 이 사업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생존은 가능하게 해주지만 회사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테바가 신약 개발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거고요. 아, 그래서 신약 쪽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결국 미래 가치는 거기서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점입니다. 특수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술 장벽이 좀 더 높은 분야를 포함해서요. 이런 특허 의약품, 혁신 신약 사업은 제네릭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바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듣고 보니 왜 테바가 그렇게 성장으로의 전환, 피벗 투 그로스라는 구호를 외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네릭만으로는 답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사업과 관련해서 테바가 강조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이프라인 속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나 프로덕트라는 개념입니다. 파이프라인 속 파이프라인이요? 그건 뭔가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하하, 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한 후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약의 가치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약 하나의 가치를 최대한 뽑아낸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처음에는 A라는 질환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약이 혹시 B라는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A 질환 내에서도 다른 종류의 환자군에게 쓸 수 있는지, 혹은 투여 방식을 개선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는 없는지 등을 계속 탐색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의 종류, 즉 적응증을 계속 늘려가거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갖는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테바가 바로 이 전략을 통해서 신약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네요. 단순히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키워나가느냐가 관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테바가 제네릭 회사를 넘어서 진정한 혁신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테바의 그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구체적인 혁신 신약들, 이른바 삼총사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스테도, 아조비, 그리고 유제디. 이 약들이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네, 드디어 핵심 선수들이 등장했네요. 이 세 약물이 현재 테바의 성장 스토리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게 아우스테도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요. 이게 어떤 약이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우스테도 성분명으로는 듀테트라베나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테바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이 약은 주로 신경계 질환 치료에 쓰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헌팅턴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무도증, 그러니까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해서 주로 일부 정신과 약물을 장기 복용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불수의적 운동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헌팅턴병 무도증이나 지연성 언동장애 치료제군요. 이게 시장이 아주 큰 분야는 아닐 것 같은데 성장세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타겟하는 환자군이 아주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아우스테도의 전 세계 매출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나 급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39%요? 와, 엄청난데요. 분기 매출이 4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6억 1,800만 달러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8%나 또 뛰었습니다. 3분기에는 6억 달러를 넘었군요. 거의 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건가요? 네, 꾸준히 이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죠. 워낙 성과가 좋다 보니까 테바 스스로도 올해 아우스테도의 연간 매출 전망치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20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걸 최근에 21억 5천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야, 연간 매출 2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된 거네요. 과거에 테바를 먹여 살렸던 코팍손의 빈자리를 이제 아우스테도가 채워주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팍선 전성기 때의 매출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의 성장 속도를 보면 테바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우스테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다른 두 약물, 아조비와 유세디는 어떤가요? 이 약들도 좀 주목해볼 만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우스테도만큼의 폭발력은 아닐지 몰라도 이 두 약물 역시 테바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조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편두통 예방치료제입니다. 성분명은 프레만의 주마비고요. 아, 편두통 치료제군요. 이것도 시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 점재력은 충분합니다. 아조비의 성과를 보면 2025년 1분기 글로벌 매출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아우스테도처럼 30%대 후반의 성장은 아니지만 26%면 이것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26% 성장도 대단한 거죠.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편두통 예방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꽤 치열한 편인데 그 속에서도 아조비가 꾸준히 자기 몫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테바의 신약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조비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자인 유제디는 어떤 약인가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유제디는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나온 약물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인데요.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LAI, Long Acting Injectable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죠? 조현병 같은 만성 정신질환은 환자분들이 매일 꾸준히 약을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약 복용을 거르거나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유제디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지속되도록 설계된 약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매일 약 먹는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겠네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복약 수능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제디는 이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초기 시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강력한 시장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테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요. 와, 아우스테도의 폭발적인 성장, 아조비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유제디라는 새로운 기대주까지 이 삼총사가 정말 테바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혁신 신약이 현재 테바의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발 중인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이들이죠. 이렇게 신약들이 잘 나가주니까 회사 전체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테바는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무려 9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역성장하거나 정체되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죠. 9분기 연속 성장이라 정말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에 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 테바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10% 이상 급등이요. 시장이 드디어 테바의 변화를 알아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분기 반짝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죠. 특히 월가의 시선 변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월가라면 투자은행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아주 큰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테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 바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아, 매수로 올렸군요. 그들의 평가 근거는 뭐였나요? 왜 갑자기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의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아우스테도, 아조비 같은 브랜드의 약품, 즉 혁신 신약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입니다. 이게 테바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본 거죠. 네, 신약 성장세는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테바의 향후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 FCF, 창출 능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테바가 2027년까지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27억 달러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테바에게는 더 그렇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자본적 지출을 빼고 남은 그야말로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금 내고 투자할 거 하고 진짜로 회사 수중에 남는 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돈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막대한 부채 때문에 그토록 고생했던 테바가 이제는 스스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신약이 잘 팔린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넘어서 그 결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네요. 이게 바로 월가가 테바를 다시 보기 시작한 핵심 이유 중 하나군요. 네, 테바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숫자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우스테도의 질주, 그리고 그에 힘입은 실적 개선과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 회복 가능성.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면만 보려고 해도 테바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된 걸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신약이 잘 나가고 시장의 평가가 좋아졌다고 해도 테바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코팍손 쇼크인데요. 한때 테바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약인데 특허 만료 이후에 타격이 엄청났죠. 네, 맞습니다. 코팍소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데 전성기 때는 연간 매출이 무려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테바 제국을 떡받치던 기둥뿌리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연 40억 달러.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이 약의 핵심 특허가 만료되면서 값싼 복제약, 즉 제네릭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코팍손 매출은 급전직하했죠. 이게 테바에게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아우스테도 같은 새로운 신약들이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코팍손이 남긴 그 거대한 매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아우스테도가 아무리 잘해도 연 매출 20억 달러 수준이니까 코팍손 전성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물론 아우스테도의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코팍손 특허 만료로 인한 타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여전히 테바가 안고 가야 할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코팍손 후유증,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제네릭 사업 자체도 아까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제네릭 사업은 여전히 테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네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신약이 아무리 잘 팔려도 회사 전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네릭 사업에서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테바가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지만 2027년 30% 목표, 이 제네릭 사업에서의 수익성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사업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고민거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부채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 액타비스 제네릭 사업부 인수하면서 생긴 그 막대한 빚, 그거 이제 다 해결됐나요? 아, 부채 문제. 네, 이것도 테바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2015년이었나요? 엘러간의 제네릭 사업부였던 액타비스를
약 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면서 테바의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4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네요. 그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당시에는 제네릭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승부수였지만 인수 직후부터 제네릭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수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평가가 나왔고 그 막대한 부채는 오랫동안 테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이 줄이긴 했나요? 네, 테바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인력 감축, 공장 폐쇄, 자산 매각 등 할 수 있는 모든 구조조정을 다 단행하면서 부채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부채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여전히 순부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부채 감축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부담을 벗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딜레마요. 어떤 딜레마도? 이렇게 고강도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재무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연구개발 R&D 역량이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계속 따라붙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다 보면 나중에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여력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투자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되거나 핵심 인력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 미래의 성장 능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생존과 미래 성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테바 경영진에게 주어진 아주 큰 숙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단기 성과와 장기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된 적도 있었죠.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2021년 1월이었는데요. 테바가 그해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수익성 전망이 예상보다 낮았죠. 아, 신약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 속도는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발표 당일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테바의 완전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장세는 인정하지만 제네릭 부진, 과거 부채 부담, 구조조정의 후유증 같은 문제들을 모두 상쇄하고 확실하게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테바의 부활, 진짜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네요. 이게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바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신약 성장이라는 밝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자들, 즉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과 여전한 불안 요인들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테바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확실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걸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과거의 영광과 실패의 교훈을 안고 미래 성장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깊은 수렁에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긍정적인 요인을 정리하면 첫째,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제네릭 사업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익성 압박이란 과제는 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는 기여하고 있죠.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반 위에서 아우스테도, 아조비, 유제디라는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가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테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죠. 네, 제네릭 기반 위에 신약 성장 엔진이 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가 효율화되고 또 꾸준히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재무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부채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강력한 성장 엔진, 그리고 개선되는 재무 건전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 즉 코팍손 특허 만료의 긴 후유 등 제네릭 사업의 지속적인 수익성 압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채 부담과 구조조정의 잠재적 부작용 같은 그림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바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이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어떤 점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네, 앞으로 테바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의 성장 지속성입니다. 아우스테도, 아조비, 유제디가 지금처럼 계속 잘 팔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총사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경쟁 약물이 등장하거나 시장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에서 제2, 제3의 아우스테도가 나와줄 수 있을지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신약 성장 지속성,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네릭 사업 수익성 압박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신약 쪽에서 이익을 내줘야 한다는 거군요. 테바가 공식적으로 2027년까지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수익성 개선 및 영업이익률 30% 목표 달성 여부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재무구조 안정화입니다. 과거 테바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부채 문제 해결이군요. 네, 혁신 신약 판매를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 흐름, FCF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부채를 계획대로 착실히 줄여나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채가 줄어야 이자 비용 부담도 덜고 또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M&A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신약 성장, 현금 흐름 창출, 부채 감축, 재무 안정성 확보, 미래 투자 여력 확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 관전 포인트, 즉 신약 성장 지속성,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안정화. 이 세 가지 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테바의 미래 기업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테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아까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목표 주가 같은 것도 제시가 됐나요? 네,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테바에 대한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등급이 우세한 편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25.57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5.57달러요? 현재 주가가 20달러 중반이니까 앞으로 약 25%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시장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전망치이고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몇 년간 테바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었던 월가의 시각이 이제는 확실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 변화의 방향성 자체입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네요. 자, 오늘 테바 파마슈티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과거 제네릭 강자에서 혁신 신약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테바의 거대한 도전,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테바는 분명 과거의 깊은 위기에서는 벗어나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으로의 전환,
이라는 이름 아래 혁신신약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이제 막 거대한 항해를 시작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파도도 높고 암초도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웃세터도 아조비, 유제디 같은 핵심 신약들의 분기별 실제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성장세가 둔화되지는 않는지. 둘째, 회사 전체의 수익성 지표, 특히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셋째, 부채 감축 계획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잉여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테바가 제시하는 장기 전략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네, 감이나 기대감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테바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테바는 지금 혁신 신약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과거의 유산인 막대한 부채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테바는 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과거의 짐청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테바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